네, 이 세션은 인도 태평양과 국제법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하겠습니다. 1세션에 약간 시간 때문에 좀 달렸더니 숨이 찼지만 잘 쉬고 이제부터 아주 부드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션은 인도 태평양과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이기범 교수님께서 발표하게 예정인데요. 주요 양령에 대해서는 페이지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이기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의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이기범입니다. 예, 저는 인태 해양 발전과 국제법적 해석에 대해서 주제는 잘 아는데요. 제가 이러한 자리에 일단 초청받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법 전공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오해들 그리고 글로벌 이제 해양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항해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항해의 자유를 갖다가 저희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해양법에 17세기 이후에 확립된 뭐 이제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경제고요. 그런데 이제 항해의 자유를 갖다가 위협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사건이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디 가나 해양법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도 제가 이제 영해라든가 공해를 좀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기선으로부터 12해대에 이르는 영해를 이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질문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단편적이긴 합니다만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12해의 영해가 아닌 곳이 한 곳이 있죠. 대한해협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드리면은 그 대한해협이 23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그 11.5해리씩 우리가 영해를 갖다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3해리씩 이제 영해를 가지고 중간에 17해를 갖다가 공해로 남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후자를 택한 것이죠. 뉴스를 찾아보시면 1995년 당시에 이 문제를 갖다 정부청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3해리씩만 가지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대륙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7광국 문제도 대륙붕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캐리 이원 대륙붕,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일본은 200캐리 이내 대륙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해양 영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해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국제 해역 문제부터 호르무즈 해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이란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은 거푸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호르무즈 해역이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원유를 수송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오만하고 이제 이란 사이에 이제 가장 적은 부분이 21해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양국이 12해리 영해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이 해협인데 양국의 영해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한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국과 일본의 영해로 뒤덮여 놓고 나서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군함이 어떻게 자유롭게 다닐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해리씩 영해를 갖다 가지는 것에서 중간을 자유통행으로 놓아준 것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렇게 양국의 영해로 뒤덮이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란은 자유통합을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은 유엔 해양법 협약 비당사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사국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중에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미국이죠. 예, 그리고 이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해부대하고, 물론 청해부대 작전 구역이 반드시 여기는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남쪽이죠. 네, 그렇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벌써 3년 됐나요? 한국 케미오 한국 케미오가 이제 이란에 의해서 이제 납포되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청해부대가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해부대가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주요 해협은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제 해협의 정의 정도는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법적인 것이어서 이제 골프 채널 사건은 1949년에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국제 해협에서의 이제 관련한 그런 이제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홍해 문제, 제가 수에즈 운하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카바만 경우에는 사실 아카바만은 홍해에서 좀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제 이르기 위해서 사실 정지될 수 없는 무해 통행이라는 이제 개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수에즈 운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왜 국제 해협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제 주요 해양 강대국들이 영해 3해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해양법 협약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1970년대에 이미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해의 폭을 갖다가 최대 12해리로 하게 되면서 지금 아까 보았던 주요 이제 해협들이 전부 다 주변 국가들의 영해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통항 제도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통과 통항이라는 트란짓 패시지라는 제도를 갖다가 유엔 해양법 협약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 입구가 공해나 또는 배타적 경계수로 연결되고 또 통항로가 영해로만 이렇게 뒤덮여 있는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군함도 전투기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미국 군함이나 미국 전투기가 통과통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항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사실 무해통행이라는 것은 군함이 무해통항권을 누리는가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통과통항은 전투기도 군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사실 이란이 유엔 해양법 협약의 비당사국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통항을 할 수 있는 공해대가 존재를 했는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 발의 후에 이란은 물론 이제 비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이란하고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일부 학자들은 통과통항 제도는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기본적으로 통과통항권이 인정되고 미국이든 우리들은 사실 이제 군함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단만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당시에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 당시에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한 의무를 제기했고 결국은 비당사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태 전략이라는 것이 원래 인도태평양,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은 2016년 8월에 이제 아베 전 일본 총리가 국제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서 도쿄에서 처음 말했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의 성장 가능성이 이제 아시아로 태평양에 연결된다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논의보다는 이제 북극항로, 아까 북극항로 이제 북극해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통항로를 통해 가지고 결국 수에즈 운하를 통항해서 가는 것보다 북극 항로, 특별히 러시아 북쪽으로 가는 것이 북동 항로이고요. 북서 항로는 이제 캐나다 위쪽입니다. 그런데 북동 항로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이런 조건의 바다를 갖다가 과연 갈 수 있겠는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동 항로는 이미 사실 북서 항로와 북동 항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북동 항로가 이미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아톰이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북동 항로 수역 항행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 북동 항로를 항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페더럴 에이전시의 허가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진입하기 15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하고 또 48시간 전까지는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서쪽이든 동쪽이든 예상 시간을 갖다가 통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북동항로 수역 항행 규칙 30조가 러시아 국적 쇄빙선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박이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쇄빙선을 앞에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러시아가 이미 그 북동 항로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북극해는 문제가 해저입니다. 아까 이제 그 대륙붕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지금 그 러시아가 주장하는 북극해의 대륙붕이 약 7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륙붕이라는 게 제가 200캐리 이원 대륙붕과 이내 대륙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캐리 이원 대륙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박영환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셨던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이제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년입니다. 2023년 2월에 러시아가 유엔 그 대륙붕 한계위원회 권고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 권고에 의하면은 그 북극해 대륙붕에서 약 900캐리까지도 확보하게 됩니다. 대륙붕에 대해서 보통 이제 350캐리까지만 얻을 수 있다고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수심 2,500m 플러스 100캐리 기준으로 그것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것을 넘었기 때문에 북극해 해저, 물론 노르웨이도 주장을 하고 덴마크도 주장하겠습니다만은 약 70%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러시아가 북동 항로 포함해가지고 그 북극해 대륙붕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실상 권고를 얻었고 그리고 자국의 대륙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있고요. 수에즈 운하는 넘어가겠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홍해가 이제 올해 1월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금 작년 10월 11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영국의 군함을 갖다가 아니면 상선을 특별히 상선을 드론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해상 교통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지금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류 비용이 이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수에즈 운하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1858년부터 이제 59년부터 건설을 시작을 해가지고 1869년에 개통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 영국이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주식회사 이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888년에 콘스탄티노플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곳은 항상 언제나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양간 운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전시라 할지라도 이곳은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이것을 국유화하면서 그러나 국유화했지만은 열어놓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단 하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열어놓지 않았죠. 그것은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운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하에 들어오진 않고요. 인위적으로 팠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는 오토만 제국이었지만 이집트로 넘어오면서도 그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이제 관할하에 통제하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에즈 운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 그리고 수에즈 운하는 기본적으로 항상 전평시 관계없이 열어놔야 된다는 거 북극
지금 현재 상황이 러시아의 통제하로 사실상 거의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태 관련해서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 관련해서 중국이 9단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9단선이 최초로 원래 11단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1948년입니다. 그 당시는 자유중국이,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이제 중국 본토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대만이 만든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을 중국이 지금 현재 49년 이후에 그 PRC가 지금 중국을 갖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1단선 개념을 받았고요. 베트남 때문에 두 개를 지워가지고 9단선을 갖다 1953년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 번도 이것을 갖다가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있다는 건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것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최초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2009년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분쟁이 정확히 언제 시작됐냐? 2009년 5월 7일입니다. 그러면 왜? 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은 바로 베트남과 그 말레이시아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200캐리 이원 대륙공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박영환 교수님께서 계셨던 UN 그 대륙공 한계위원회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고 나니까 당일 다음날 중국이 바로 반대요 하면서 당시에 UN 사무총장이었던 방기문 총장님한테 보낸 편지에 붙어있던 문서입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중국이 2009년에 9단선을 주장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 근데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뭐를 갖다 주장하는 것인지, 9단선 안에 모든 영유권을 말하는 것인지, 이거 영해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해가 있는데 섬들만 노릴 거라는 것인지. 그래서 대표적인 분쟁이 남사군도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셀 아일랜드나 스카보로 쇼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왜 해양 영역을 갖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본적으로 영해가 있으면은 또 200캐리 배타적 경계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 부분이 뭐냐면은 전부 다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200캐리 이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해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중국해가 굉장히 광활한데요. 여기에 국제법상 섬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섬, 제주도 같으면 200K 배타적 경계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석은 12일이 영해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남중국해에 섬이 하나도 없다면, 기껏해야 암석이라면 그렇다면 이 남중국해 중앙 부분은 공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북부 지역이든 남부 지역이든 기본적으로 파란 부분은 섬이 하나도 없다면 12일이 영해만 가지는 암석만 존재한다면은 그럼 공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2009년 5월 7일날 남중국해 분쟁이 시작이 되고요. 2013년 1월 22일날 필리핀이 이 UN 해양법 협약상 제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보호 체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갖다가 필리핀이 감히 중국을 상대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 벌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UN 해양법 협약은 기본적으로 소송이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당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일본 출신 나나이 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011년 그 센카쿠 문제 그리고 2012년 이제 국유화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중일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자신의 권한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중재 판정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것이 중국의 첫 번째 벌석 선택이 실수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말았어요. 링 밖으로 나갔는데 링 안에 있는 것처럼 2014년 12월 27일 지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주장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 중재판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이제 중국의 주장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주장과 필리핀의 주장은 부딪히고 양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결국 2016년 7월 12일 날 이렇게 남중국해 중재 판정이 나오고 지금 파란 부분이 결국은 법적인 차원에서 공해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지형이 타이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투아와 지금 현재 대만이 점거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 투어가조차 암속이기 때문에 12해리 영예를 가질 수 있고 그거보다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거기다 뭐 경제 활동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암석에 불과하고 그 12해리 암석만 동그라미 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공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정 이후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재판소가 가는 방향은 뭐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사실 남중국해에서는 중앙 부분에서 공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해군이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그 항행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중국이 요런 이제 그 간조 노출지 뭐 이제 밀물 때는 바다 아래 가라앉으니까 암석조차 아닌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그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권리를 침해를 하면서 필리핀도 맞서긴 합니다만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물대포 공격이 주로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항행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국제해양법이 기본 흔들릴 수 없는 전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2016년 중재 판정에서 그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소송을 이기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적인 차원에서는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만의 여기입니다. 대만 문제도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의 폭이 몇 해리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최소 해리도 70해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만의 국가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12해리씩 영해를 빼게 되면 중간 부분이 공해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법적 차원에서 되는 것과 긴장을 공조시키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긴장은 고조될 수 있겠지만 법적 차원에서는 무리 없이 뭐 설령 무리를 할지라도 자유통항을 갖다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대만 해협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 한중 잠정조치 수역은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아까 뭐 124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우리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외하고는 중앙 부분이 이제 잠정조치 수역인데요. 여기 사실 이제 공해같이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여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잠정조치 수역에 중간선을 가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중국이 이 잠정조치 수역 가상 중간선 안쪽 우리 쪽으로 뭔가를 부위를 갖다 설치한다라던가 해군 입장에서는 벌써 한 뉴스 나온 지 6년쯤 됐죠.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웠습니다. 이거 건져야 되니까 끊어야 되니까 그냥 줘야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베이시브한 액티비티스를 딱 보입니다. 그러면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이렇게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의 자제 의무가 존중이 안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외교적으로 항의해서 실적을 쌓아놓는 것이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데서 유리하다 보입니다. 여하튼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든 서해든 아니면은 뭐 이제 대만 해협이든 생각도 주변이든 간에 다루라디오 주변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국내 입법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군함의 무해 통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해로 진입을 하려면은 중국 정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미국은 영해에서 군함의 무해 통항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실력이 있다면은 시애틀 앞으로 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국내 입법이 바뀝니다. 어떤 이제 좀 구체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해경법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관할 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영해인지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인지 대륙풍을 말하는지 이게 좀 애매하게 합니다. 구단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구단선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남중국해 중대 판정에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관할 해역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해역에서 만약에 중국 해경이 이를 제지하고 필거 명령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서해 잠정도 지수역에서도 아니면 남중국해 중앙 부분이 공해라고 했지만 중국은 구단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관할해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중국 해경법이 무기 사용할 관련해서 국제법보다는 좀 더 과하게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경고나 경보 사격 없이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 사용 관련해서 좀 과도한 무기 사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경법이 다이렉트하게 적용이 된다면 센카쿠 다이월드 기후구역에서도 사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 서해 잠정주 지수역에서도 아니면 남중국해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8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국제 정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적인 전제를 갖다가 오해하게 되면은 다른 외형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무즈가 됐던 아니면은 수에즈 운하가 됐던 북동항로가 됐던 남중국해가 됐던 대만해역이 됐던 우리 주변 수역인 서해 잠정도치 수역이 됐던 아니면 칠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칠광구는 우리나라의 200캐리 이원 대륙군과 일본의 200캐리 이내 대륙군 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관련 판례가 작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이 결코 일본을 상대로 국제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개발,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이제 2028년에 갖다가 최초 50년 기한을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만약에 일본이 이것을 통보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또 3년 뒤에 종료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중국도 이 칠광구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자기의 대륙붕이라고 주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의 200캐리 이내 대륙붕, 한국과 중국의 200캐리 이원 대륙붕 3개국의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로운 방법은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법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한국이 결코 불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의 국제법 침략이 일본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점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동 교수님께서 인태 지역에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7강구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토론은 해양과학기술원의 김원희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양면 10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회의에 초청해 주시고 토론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독도 소 회의할 때 많이 불러주셔서 참석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인태 전략과 국제법에 관해서 토론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 배학윤 교수님 발표에서 잠깐 나왔는데 지금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제해양법의 패러다임이 해양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에서 해양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할 것인가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해양을 개발하고 해양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또는 해양 자원을 둘러싼 경쟁보다는 공해를 어떻게 더 보호하고 보존할 것인가. 최근에 이제 BBNJ 협정이라고 하는 공해상 생물 다양성 보호와 보존에 관한 협정이 체결이 되기도 했고 지금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조약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해양 쓰레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외에도 아까 우리 기조연설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심해적 광물자원 개발 규칙을 협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심해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때까지는 개발을 보류하자는 것으로 이제 국가들의 중지가 모아지고 계속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국제법의 발전 방향을 봤을 때는 해양을 단순한 개발 대상이나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더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인가 또 해양법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나 해양 상성화
이런 해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전체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전체 세계의 해양법의 발전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반면에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갈등과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좀 모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기범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에서 막 인공섬을 건설하고 남중국해 산호초 같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자국의 군사기지를 거점을 막 설치하는 그런 공세적인 해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동중국해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한 3, 4년 전만 해도 중국이 가상중간선 넘어서까지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기범 교수님 발표 내용에도 들어있는데요. 그 양식장을 가상중간선 우리 측 수역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해양과학 조사를 우리 측 EEZ 수역으로 넘어와서 한다든가 그런 공세적인 해양 활동을 남중국해와 양상이나 강도는 좀 다르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이 해양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것이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훈 교수님도 아까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한국과 일본 간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 협정의 목적은 자원, 석유, 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정인데 사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자원의 개발을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중국이 7광구 내지 5광구에 해당하는 그 공동개발 구역에까지 그 일방적으로 공세적인 해양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완충 지역의 역할을 공동개발협정이 충실하게 해왔다. 오히려 해양 안보적인 기능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을 해왔다는 점을 좀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나 이 동북아 해양 평화로운 동북아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강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기범 교수님께 좀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2023년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대륙붕 200km 이원 대륙붕에 관한 판결이 우리 측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혹시 그게 아마 이렇게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그거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태 전략이 해양 안보에 대해서 갖는 함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심해적 개발이나 대양 연구를 많이 합니다. 배를 가지고 이제 공해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기재부나 해수부 이렇게 설득할 때 왜 대양까지 나가야 되냐? 우리 근해도 다 조사가 안 되고 우리 근해에서도 해양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확립이 안 돼 있고 MDA 구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해역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왜 우리가 공해나 우리 국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바다에까지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인태 전략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범 교수님의 고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준비해 주신 동안에 플로어에 두 분 모시겠습니다. 혹시 두 분 질문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모시고 그다음에 네, 이번에 한 분만 모시고 네, 두 분까지 모시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소속성함 뒷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 요지 위주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해군 예비역 정동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려니까 조금 쑥스러운데 지금 남중국해에서 우리 해군이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중국에 통보하는 절차 같은 거 수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중국에서 아무 거부 없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다음 서해에서 중국과 실질적으로 해군 함정들끼리의 우발 상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앞에 분 다시 또 네, 질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혁명이 사건 5인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그 한일 오업협정 때에 기점을 우등으로
어려워서 독도 문제가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전사항이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호도가 한중 간의 이슈로 잠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한지 정리해서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약간 말이 좀 이렇게 불분명하게 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그 니카라과 콜롬비아 이제 관련한 이제 케이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니카라과의 200캐리 이원 대륙분과 콜롬비아의 200캐리 이내 대륙분 간의 경계 입장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국제사법재판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 아까 김원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케이스가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이렇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니카라과만 응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과가 이겨야지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7광국 문제를 갖다 좀 더 공격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작년 판례 자체만 보면은 우리한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0캐리 이내 대륙분이 기본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그 7광구에서 약 80~90%가 혹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콜롬비아 니카라과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우리한테 불리하지만은 우리의 법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럼 이제 우리 법 논리는 대륙분은 기본적으로 그 단일 대륙분이라는 주장이거든요. 200캐리 이원이나 200캐리 이내나 동일한 법적 이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륙분이기 때문에 200캐리 이원 대륙분이 이내 대륙분에 비해서 차별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작년의 판례를 유의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또 그러나 이제 또 법적인 차원에서 그 판례가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관습법을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성급하게 확인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200캐리 이원 대륙분과 이내 대륙분에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일본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7광구를 놓고 해양 경계 입장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 주장은 살아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 판례 자체는 한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 과제를 하나 더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인태 전략이 저는 이제 김원희 박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한반도 주변 속에서 갖고 있는 해양 경계가 같은 날이죠. 1974년에 78년에 발효한 일본과의 북부대륙분 포항 쪽에서 부산 쪽까지 해서 북부대륙분 경계획정 35개 포인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서해도 경계 위획정 수역이고요. 그리고 NLL 문제도 있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되면은 더 문제는 북한이 1986년에 그 당시 소련하고 그 동해 관련해서 이미 해양 경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승계 이론에 대하면은 우리가 그걸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7광구가 있고요. 거기다가 대만해역은 이제 우리 쪽은 아닙니다만 우리 쪽에 오는 교통로하고 관련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다라도 잘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남중국해를 아니면은 태평양을 또 인도양을 논하는 것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17세기 이후에 항해의 자유, 확립된 항해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김원희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바다의 성격도 많이 바뀌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해의 자유라는 것은 설령 여러 가지 다시 새로운 이론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질서가 유지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우리가 설령 이런 겁니다. 남중국해 못 간다 할지라도 항해의 자유를 주장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항해의 자유에 기본적으로 프로 항해의 자유인 국가가 되지 여기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좀 더 우리의 기본적인 그 컨셉을 그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해군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군이 실제 남중국해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에서는 제가 언론 보도만 보게 되면은 그 해군 간에는 아니고 이제 해경 입장에서는
예, 그 막 말씀드린 대로 뭘 발견하게 되면은 이걸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해경이나 입장에서는 중국의 또 불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고 다들 이제 해군까지 넘어오게 되는 문제인데 NLL 근방에서 불법적으로 잡다 보면은 중국의 불법적 선들이 NLL 넘어가서 북쪽으로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안보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해에 이런 식으로 경계 미획정 수역이고 그러면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거는 또 나중에 이제 내부의 관계자들께서 또 잘 말씀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도 관련해서는 그 울릉도 기점 문제는 사실 지금은요, 그거는 또 약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얘기고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도 독도와 옥기의 중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래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좀 그래도 근데 물론 교착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도와 옥기 사이에 중간을 갖다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해소됐지 않나 싶고요. 2호도는 해저 지형입니다. 뭐 이제 한 4.6m 정도 바다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경계획정 문제이고 중국의 주장은 2호도까지 자신의 대륙풍이 연결되고 있다는 주장이고 그것이 연결되다 못해서 칠광구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가 경계획정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한중 간의 경계획정이 일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상 공평한 해결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2호도까지 잠식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이제 중간선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의 논리 자체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우리 논리가 좀 더 탄탄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2호도는 별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기점 문제는 2006년도에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해저 지형 조사 시도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대치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협상을 다시 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 경계획정 회담을 했거든요. 그 경계획정을 회담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이전에는 밝히기 전까지는 기점을 울릉도로 하냐 독도로 하느냐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계획정 협상 회담이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독도를 해양경계획정의 기점으로 한다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밝힌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호도 문제도 2013년도에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진행 중에 이제 그 문제 불거졌거든요. 2012년도에 중국 해경 순찰대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에 계속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접근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은 이걸 자꾸 영토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 이걸 섬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협정 회담 과정에서 이어도 문제는 이어도 수중 지형이기 때문에 이어도 문제는 영토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경계협정의 결과에 따라서 귀속이 결정될 문제라는 것을 중국과 우리나라 외교부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건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합의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호도를 마치 섬인 것처럼 오해해서 보도하는 중국에서. 근데 이게 좀 의도적인 게 있습니다. 이걸 마치 영토 문제인 것처럼 의도하고 중국의 해양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국제법 시간이 이렇게 재밌으면요 많이 공부하시겠죠, 그죠? 오늘 발표와 토론 맡아주신 두 분께 큰 박수를